봅시다. 배경 지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거 하나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정말 많이 나오잖아, 그죠? 경제에도 나오고 법에도 나오고.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게 경제 쪽에도 간 거고. 채권이 뭐예요? 그게 이제 사실 파생된 의미야. 파생된 의미야. 원래 채권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알아두세요. 배경지식으로 알았죠?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아시겠죠? 특정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그때 특정 행동이 급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채권을 정리하면 급부 요구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상대방에게는 의무가 있겠죠? 그게 채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무는 급부 이행 의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친구한테 분필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나는 이 친구한테 일주일 뒤에 분필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죠. 이게 채권입니다. 그리고 분필 돌려줘, 이게 급부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일주일 뒤에 나한테 분필을 돌려줄 의무가 있죠. 그럼 채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일단 그냥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시고, 경제에서는 급부가 돈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채권은 보통 이렇게 생긴 종이를 이야기하죠. 액면가 적혀있고 만기일 적혀있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이에요? 21일. 그러면 1월 22일이 만기일이고 액면가가 1,000원입니다. 그럼 이 징표의 의미는 1월 22일에 1,000원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야. 그래서 채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00원을 달라고 할 급부를 가지고 있는 권리잖아요. 그걸 종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기본적으로 그냥 배경식 삼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알아두시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급부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좋다. 얘는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 이것도 계약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 그냥 납득이 가능한 내용이죠. 왜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이 되겠어요? 급부가 언제 발생하는데요? 계약하면 발생합니다. 근데 계약이 유효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급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급부를 할 의무, 다른 말로 하면 채무예요. 채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거를 배경지식을 조금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채권으로 설명하면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있죠. 얘네 둘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이때 계약의 급부 내용이 뭐야?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게 급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급부가 된다. 따라서 이 상황만 봐도 알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계약 상황에서 채권 채무는 쌍방향에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알겠죠? 이게 배경지식을 심화시키기 위함이 사실 이 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매물의 소유권을 넘길 것, 이걸 급부라고 했을 때 채권자가 누구예요? 잘 생각해. 고객이 채권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자, 채권이 뭐라 그랬어? 권리야, 권리. 요구 권리죠? 그러니까 누가 매물 달라고 하겠어? 고객이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급부 내용이 얘라면 얘가 채권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채무자야. 얘가 채무자야. 근데 대금 지급, 이걸 만약에 급부 내용으로 한다면 누가 채권자가 되는 거야?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가지고 보통 경제나 법에서 장난질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좋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사실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건 아까 이야기했던 이 기준점이죠. 이 기준점, 이 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글을, 이 문단을 요약하게 되더라도 핵심 내용은 뭐겠어요? 3문단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해해요, 그죠? 단속법규, 단속법규 기준점 이 두 개로 생각했을 때 법적 불이익은 있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리고 사실 이 계약의 효력이라는 말 안에 급부 이행 의무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그냥. 이 예시가 이제 공인중개사의 예시였으니까 그 예시는 뭐 따로 머릿속에 안 넣어놓더라도 표시를 해두면 될 거고. 이해되시죠? 네. 이어서 봅니다.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얘는 사실 자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이 무효야. 그럼 당연히 급부도 무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이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그 계약에서 약속으로 정한 어떤 이 행동을 해야 돼. 그 내용도 당연히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뜻이라고. 이해되시죠?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 그럼 여기 이가 뭐예요? 정리 머릿속으로. 그래 일단 얘를 떠올려야 얘 기준점이었잖아. 그죠? 계약의 효력 없고요. 법적 불이익 있고요. 이걸 떠올리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조문을 강행법규라고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 아까 단속법규의 축자적 이해를 너네들이랑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 같으면은 단속법규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겠냐? 법적 불이익으로 단속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만약에 안 돼. 그럼 밑줄 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요 앞에 내용이 강행법규죠. 그럼 이거를 일단 축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밑줄 쳐서 체크해 놓으면 되고 아니면 사실 얘는 기준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 옆에다 따로 적어도 돼요. 그냥 법적 불이익, 그 다음 계약의 효력 이걸 기준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도 되겠죠. 중요한 건 노력은 해봐야 돼. 강행법규 어떻게 축자적으로 이해할래요? 뭐 강제로 효력을 없앤다 가능하겠죠. 왜냐면 야 진짜 그게 그 뜻이야라고 물어볼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나만 이해하면 돼. 나만 이 글자를 보고 이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법규대로 강행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왜냐면 얘는 불이익도 주고 계약도 무효로 만들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나는 정리를 할 건데 너네들 나름대로 다르게 이해하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축자적으로 이해를 해놨으면 이 글자를 보고 의미는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게 자신이 없으면 표시라도 접근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납득돼 안 돼? 되죠? 왜? 수정되니까. 그죠?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그래 이럴 수도 있겠네. 급부의 내용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미 이행했으면 돈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대요. 부당이득이 뭐예요? 어떻게 이해할래? 그래 부당한 이득이죠. 부당한 이득이야. 왜 부당한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해도 됐을 거잖아. 안 줘도 됐을 거죠. 그게 부당 이득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얘도 마찬가지죠. 축자적으로 이해해보면 돼요. 그냥 그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뭐야?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에 이제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다고 너네들도 생각이 들면 돼. 그럼 실제로
시험장에서 혹은 너네들이 숙제를 할 때 이게 점점 돼 가는 과정에서 너네들이 머릿속에서 정보를 환기하는 게 좀 쉬워졌다.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 좀 많아졌다를 스스로 체감하면 내가 이 짓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봐야 돼 계속. 아시겠죠?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역시 마찬가지야. 어떻게 읽어야 돼? 그래, 예시다. 예시. 강행법규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정의된 개념, 지시표현이랑 똑같다고 했다. 강행법규 뭐였지? 이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강행법규가 뭐였는데요? 그렇지. 불이익 주고 효력 없고. 그죠?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그럼 납득도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해했다면 확인이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행 법규가 이거였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문단도 요약해야겠죠? 사문단은 뭐야? 핵심 내용. 그래, 강행법규. 요약할 때 당연히 이 단어가 그대로 기억나면 좋아. 좋아. 그게 베스트죠. 근데 요약할 때 이 단어가 정확히 뭐였는지 내용은 기억나는데 글자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죠.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 쳐도 돼요. 요약할 때는 요약의 핵심은 이해도 점검이지 암기력과 검증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강행법규 뭐였어요? 그렇지. 법적 불이익 있고, 그죠? 그 다음 계약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고, 이거죠? 계약의 효력이 없으니 급부 이행 의무도 없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어? 그렇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너네들이 또 뭘 체감하면 좋냐면 이걸 이야기할 때 지금 얘를 정확히 이야기할 때 외워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축자적으로 이해했더니 만들 수 있다. 이걸 체감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글자를 머릿속에 암기해 놓은 게 아니라 안 해도 될, 안 줘도 될 돈을 줬을 때 그걸 부당 이득이라고 하고 그걸 다시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이 있다라는 의미를 통해 이걸 재구성할 수 있다를 체감하면 좋아요. 왜냐면 그게 요약의 핵심이라 그래요. 내가 OT 때도 이야기했지만 안 보고 요약하라는 게 암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일단 여기가 우리가 읽은 거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잠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케이스 분류하라는 얘기죠. 케이스 분류하라는 얘기야. 우린 이걸 봤는데 얘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 얘기야. 그죠? 급부의 내용이 위조 집회 제작처럼 이것도 이제 예시죠.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지. 부당 이익 반환 청구권 부정. 그죠? 원칙이다. 사실 이런 것도 여기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약간 예민하게 읽는 게 좋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야? 그래. 비도덕적 혹은 그렇지. 반사회적. 얘도 마찬가지야. 이 글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해도 돼요. 뭔가 안 좋은 나쁜 일일 때 뭐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일 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미니까. 그러면 5문단도 사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요약 끝났죠. 자, 그 다음 6문단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와 공공 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여기서 이 경우는 뭐예요? 국가가 그렇지, 얘야, 얘. 그죠? 계약에 개입하는 거. 그리고 얘가 뭔데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게 뭔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얘네 둘을 이야기한다라고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죠? 왜? 이거는 계약 니네 멋대로 해. 그리고 그거 우선해. 불이익도 없고 효력도 인정해 줄게. 이건데 얘네 둘은 계약을 우선시하라고 했으면서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효력조차 부정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에 개입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좋습니다.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 그런데 솔직히 이 의미 가지고 비례 원칙에 붙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례의 의미가 보이지 않잖아. 근데 작년에 수특 풀었어요? 공부할 때? 작년에 수특 푼 친구들 중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작년 수특 중에 이게 있었거든. 그 독서 제재 중에 얘랑 관련된 제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부수적인 설명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왜 이게 비례 원칙이냐면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 이때 이 최소가 비례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권리를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이 최소의 정도가 달라져요. 원래 이거 그냥 배경 지식이야. 여기서는 모르는 게 당연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비례 원칙으로 붙어 있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비례 원칙을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출제적 이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례에 뭔가 붙이기가 좀 빡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한하려면 최소로인데 뭔가 여기에는 비례한다라는 의미를 붙이기가 어렵잖아. 그럼 이런 거 그냥 밑줄 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가 뭐예요? 비례 원칙이고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것도 그냥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읽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불이익 주거나 효력 무효화시키거나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얘는 사실 요약한다면 그냥 여기에 붙이면 그만이겠지? 얘네 둘. 여기에 그냥 비례 원칙 이거 붙이면 되겠죠? 만약에 요약한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문제로 갑니다. 앞에만 봐.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문제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글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선택을 판단할 때 굳이 앞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야 돼. 아시겠죠? 내가 이해한 내용 가지고 선택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 자, 이미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그럼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려야죠. 이미 법규가 뭐였어요? 그래, 임의로 좀 속된 말로 네 줬다고 해 이거잖아. 네 마음대로 해 이거죠? 그러면 계약 중에서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맞아요. 그죠? 맞고. 그다음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계약 자유 원칙 뭐였어? 계약 자유롭게 해 이거죠? 그러면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 자, 임의 법규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고 단속 법규는 뭐였죠? 그래서 불이익으로 단속한다 이거였죠. 불이익으로 단속한다. 훨씬 더 자유롭다. 뭐가 틀려? 맞죠?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비례 원칙 언제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이 글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단속이나 강행 같은 데 적용된다 그랬죠? 이거 집중하지 않나요? 그죠? 그 다음에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있는 게 뭐였어요? 그 얘였죠. 그죠? 비례 원칙이 뭐였는데요? 최소로 해라.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건 어차피 내가 밑줄 쳐놨잖아. 만약에 안 떠오른다 그럼 가서 확인하면 돼. 실제 시험장에서는 최소로 한다 이거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건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강행법규로 하면 얘네 둘에 결국 뭐가 더 최소로 제한한 일을 따져봐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적어요? 제한 내용이. 얘가 더 적죠. 왜? 얘는 계약도 무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달성할 수 있으면 얘는 하면 안 돼.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자 이거 전제야. 받아들이면 됩니다. 선지에서 전제하는 건 그냥 수용하면 돼요. 위반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불이익 주고 효력 없애고, 그죠? 그 다음에 청구권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죠?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따져봐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제 인정되고 언제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렇지. 반사회적 비도덕적까지 떠오르면 완벽하지. 그죠? 그러면 얘도 맞다. 그죠? 그럼 정답 3번. 자, 계속 강조하는데 내가 문제를 풀이할 때 지문 안 띄워놓고 그리고 너네들한테도 그냥 앞에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된다도 있지만 이렇게 풀어야 된다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체감하라 이거예요. 알겠죠? 지금 나랑 같이 글을 보면서 이해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더니 선지가 이렇게 풀리네를 체감해야 돼. 너네들은 실제로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혼자 공부하실 때 선제 판단은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이해도 때문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내가 뭔가 선지를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지문에 뭔가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지 판단 안 되면 그냥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라고 그랬죠. 찾아가지 말고 그냥 글을 다시 읽으라고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시험장에서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시험장에서 뭐 선지 하나 안 된다고 글을 다 적고 있으면 한 문제도 못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안 떠오르면 빨리 찾아야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는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죠? 내가 어차피 이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제 시험장에서 특정 정보를 찾으러 갈 때 그 속도도 당연히 빨라져요. 왜? 찾으러 갈 내용이 적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위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걸 고르래. A는 이거야 이거 건물주, 세입자 누가 고쳐야 돼? 이거야. 자,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역시 전제니까 받아들인다. 전제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 없으면 못 따르는 거야. 법 따르는 거야. 법. 그죠?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에 누가 의무지라고 했는데? 건물주. 그죠? 이런 건 솔직히 암기잖아. 이런 건 솔직히 암기거든요. 너네들이 글을 한 번 읽었을 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남아있다면 좋지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확인해 그냥. 아시겠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나 없다. 맞아요? 맞죠? 아니 없어서 법을 따랐는데 법적 불이익이 왜 있어? 그죠? 첫 번째로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는 이걸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글에 나와 있는 정보 토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 글에 나와 있는 정보 중에 법적 불이익이 언제 나왔는데요? 강행이랑 단속에서 나왔죠? 그럼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무슨 말이야? 어쨌든 얘는 맞고. 그 다음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역시 전제니까 받아들이고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받아들여요. 틀리죠? 혹시 얘네 둘이 대치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하는 내용이 있으면 역시 전제니까 받아들이고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자 계약서에 내용이 있대요. 그러면 세입자가 의무를 진다. 맞아 틀려? 맞죠? 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도 계약 내용이 무효일 수 있잖아. 그래 임의 법규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여기가 나와야 돼. 아시겠죠? 이게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예시였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없다. 맞아 틀려? 맞죠? 임의 법규는 불이익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도 맞고. 그 다음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여기까지는 맞고 위에 거랑 똑같은 거니까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얘가 붙여지 않겠죠? 얘랑 반대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고르면 되고.
자, 다음 기억 니은의 공통점. 기억 니은을 위에 적어놨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 이게 뭐의 예시였죠? 단수법규의 예시였죠. 그 다음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요? 강행법규였죠. 그럼 이제 요 내용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잠깐 문제 접근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내가 처음 OT 때 너네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독서는 독해 능력이랑 문제 해결력, 요 두 가지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독해의 본질은 독해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학기 초에는 얘를 위주로 설명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얘는 뭐냐면 어떻게 접근해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까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독서 능력을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독해 100, 문제 해결력 빵.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다 이해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효율적인지 전혀 몰라. 이래도 독서 문제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독해 빵, 문제 해결력 100, 글은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효율적인지 전부 다 알아. 얘는 독서 절대 다 못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돼. 내가 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화작 수업을 듣는 친구는, 화작 수업도 내 수업을 듣는 친구는 화작 때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화작 때 이걸 연습하는 게 좋아요. 화작 때. 왜? 화작은 이게 100이나 다름이 없어. 왜냐면 화작에 제시되어 있는 지문이 이해가 안 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게 좋아. 지금 잠깐 다시 독서로 돌아오면 요런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지만 얘도 당연히 있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안타깝지만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정말 열심히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수능 시험 당일날 독해 능력이 100이란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빵꾸난 부분을 얘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을 쓰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이란 말이야. 다만 내가 이거를 초반부터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화작 수업을 들은 친구도 알겠지만 이 방법을 알면 이렇게만 풀고 싶어. 편하거든. 얘를 알려주면 얘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이걸 배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언급은 하고 갈게요. 어차피 대전제는 변하잖아.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게 그냥 대원칙이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이 지문을 후반부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9월 이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글을 쭉 읽고 이 문제를 풀러오지 않을 거야, 사실. 그때라면 여기서 끊고 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억과 관련된 내용 끝나면 그냥 일단 기억 확인하러 오라고 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끊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지는 기억 따로 니은 따로 체크하려고 그래서 그래. 아시겠죠?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글을 다 읽고 이 문제로 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 그러니까 1, 2, 3, 4, 5를 기억, 니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이렇게 체크하는 게 낫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기억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법규 가지고 OX를 체크해 볼게요. 단순법규 가지고. 자, 법적 불이익 받는 계약 당사자 있다. 맞아요. 맞죠? 계약 당사자들의 극보 의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건 언제야? 그렇지. 강행법규에서 왜 극보 의무 인정되지 않는데? 그렇지. 계약 효력 무효됐으니까. 그죠?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 방한. 아니죠? 왜? 이것도 역시 강행법규 중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 않은 애들이었으니까.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효력 부정. 아니죠? 이것도 강행이죠. 그 다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이게 뭔데요? 임의 법규야? 그럼 이거 그래, 얘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임의 법규가 아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야. 임의 법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온전히 존중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중에 몇몇 가지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국가가 계약에 개입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죠? 따라서 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그냥 전부 적용이에요. 전부 적용.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다고. 그럼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냥 답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가 5라고 하더라도 니은 가지고는 그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최대한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을 최소화해서 확인하는 게 무조건 효율적이다. 아시겠죠? 네. 혹시 문제 접근법 통해서 기억 니은 부분을 끊어서 접근하면 어떤 느낌일지가 궁금하면 지금 나랑 지문도 받고 문제도 다 받고 너네들이 사실 숙제도 다 보고 오기도 했잖아요. 눈으로 한번 여기서 끊고 확인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이 수업 끝나고 느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아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조금 체감하기 좋을 겁니다. 자 봅니다. 마지막 자 보기야. 아까도 이야기했죠.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니까 우리는 무조건 접점을 찾으려고 의식해야 돼. 아시겠죠?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그럼 계약 체결을 이거 잡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을 했대요. 그죠?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잠깐만 농지법을 위반했으니까 결국 얘도 이 상황인 거죠. 법률과 다르게 했을 때 그럼 이건 사실 이글 전체 제재니까 뭐 이 접점을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 이 뜻이라는 걸 알면 좋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지. 법적 불이익 준다. 그죠?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뭐야? 그렇지. 계약 무효. 자, 그럼 이미 여기서 뭐가 결정돼요? 그렇지. 강행법규야 얘는. 그죠? 그 다음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뭡니까? 그렇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한다. 이게 뭔 말인데요? 그렇지.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서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한다. 뭐예요? 얘죠? 똑같이. 그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얘를. 자 이렇게 읽은 상태에서 선집한다고 합니다.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법이 뭔데요? 개인 간의 관계. 그렇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에서 적용되는 법이었죠? A와 B, 개인이 아니야. 개인이죠? 그러니까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죠? 얘네 별개였잖아. 그죠? 실제로 단속법규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은 주지만 효력을 인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을 부여한다면 얘가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웃. 그 다음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게 뭔 말이에요? 단순 법규로 그러니까 그 단순 법규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강행법규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비례 원칙을 떠올려야 돼. 그죠? 결국 이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개입해라. 이게 비례 원칙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례 원칙을 떠올리면 더 좋아요. 사실 지금 너네들이 이야기한 정도로만 접근해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 얘는 뭐예요? 단속이죠. 단속으로는 안 돼. 그래서 계약을 무효. 이건 뭐야? 강행으로 한 거야. 맞아 틀려? 맞죠? 정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체크. 공부가 목적이니까. 자,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거는 보기를 통해 맞죠? 판결 내용이 있으니까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여기에서 아까 나랑 잡은 만큼 접점을 잡았으면 그냥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그 정도까지 못 잡았다면 이걸 통해 떠올려도 되긴 해요. 아시겠죠? 이 얘기가 언제 나왔지? 이렇게 해도 돼. 이 얘기 언제 나왔어? 강행 범죄 중 부당이든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을 때였죠? 근데 얘는 주라고 했으니까 아니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여기서 떠올리면 이 선지 판단 속도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것도 역시 일단 보기 내용을 통해서 맞아요.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애초에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을 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만약에 본인이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날리는 세트가 존재한다면 아까 3번에서 다 고르고 4, 5번을 체크하지 말아야 돼요. 검토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간을 줄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기준으로 독해력 향상이 맞아. 독해력 향상이 맞아. 근데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기간에 안 될 뿐더러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독서가 힘든 건데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걔는 단기간에 안 되고 될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가장 단기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빨리 푸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빨리 푼다의 핵심은 뭐라 했어? 절대로 글을 빨리 읽으면 안 돼요. 글을 빨리 읽으면 어차피 문제 다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글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 판단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 그리고 이때 선지 판단 속도를 빠르게 한다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 세모를 빨리 쳐야 돼. 그러니까 모르겠는 걸 빨리 세모를 치고 넘어가야 돼. 이거를 나랑 같이 보면서 너네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체감해야 돼. 아까 1번 문제 뭐 일치불일치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거 글이 이해되잖아? 세모 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했어? 그냥 단순히 OX만 체크한 게 아니라 선지에 녹아있는 정보도 다 이야기할 수 있었죠. 적절하지 않은 선지 같은 경우에 고치는 것도 가능했단 말이야. 그죠?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게끔 지문을 구성해 놓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선지에서 멈칫거린다? 그럼 그건 글에서 어디가 망가졌다는 얘기야. 그럼 걔를 피드백하려면 글을 다시 읽어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나 세트를 날리고 있는 판국에 지문을 다시 읽을 여유 시간이 있으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냥 선지에 세모를 쳐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근거 명확하게 잡아서 정답 선지 골랐을 경우에는 나머지 검토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게 단기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내가 추가적으로 너네들한테 어떤 말을 덧붙였었냐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토라는 행위나 세모친 문제를 붙잡고 있는 행위가 무작정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검토 다 하고 세모 OX로 다 바꿔도 시간 내에 45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 이야기 했었죠? 그걸 체감하면 돼요. 지금 여기 선지 판단 속도를 너희들이 생각해봐. 만약에 시험장에서 글을 아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선지를 지금 이런 속도로 판단하잖아? 그럼 뭐 검토를 하건 뭐건 5번까지 선지 모두 다 체크를 하건 절대 시간 안 모자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궁극적 지향점이야. 근데 당장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 이 정도 수준이 될 수는 없잖아. 될 수 없어요. 장담할게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될 거면 왜 1년 동안 공부해? 한 10월부터 공부하면 되지. 그죠? 그냥 11월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3월 모의고사 때도 여러분들이 의식해서
세모치고 그리고 내가 정답선지 명확하게 근거 잡아서 체크한 거 넘어가고 이거를 의식해서 해봐야 돼. 시험장에서 안 하면 수능 시험장에서는 절대 못해. 아시겠죠? 자, 그 이야기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 이제 내가 어휘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따로 안 봤죠? 어휘는 그냥 너네들이 체크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할 게 한 가지 있어서 그 이야기만 잠깐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어휘 문제의 문제풀이 순서 자체는 사실 사바사야. 사바사야. 너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먼저 푸는 친구가 있고요. 먼저 푸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나올 때마다 체크하는 친구가 있고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푸는 친구도 있죠. 그거는 사바사인데 이렇게 하나 물어볼 때 있죠. 하나 물어볼 때 지금 이 5번 문제 보라는 얘기야.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하나만 묻잖아. 그죠? 이런 건 그냥 먼저 치워. 그렇죠? 먼저 치워. 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어휘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한자어를 묻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술어를 묻는 경우입니다. 어휘 문제 유형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한자어를 묻는 유형은 그냥 진짜 어휘력 테스트예요. 너네들 이 한자 구별할 수 있어? 이걸 묻는 거란 말이야. 이 한자어 어휘를 구별할 수 있어? 이걸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자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늘려서 답을 맞히는 방법 그 이외에는 없고요. 특히 동일한 한자들이 나올 때 그 의미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풀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준비, 예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단어들 5개 줘요. 여기 비가 똑같죠? 갖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추다라는 의미를 구별하라고 당연히 안 넣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 아니 이거야. 미리 준비한다. 뭐 이런 거.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고 서술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야매가 있어요. 당연히 서술어 어휘 문제도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게 목적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너도 어휘 문제 무시하지 말고 이거를 맞췄다고 넘어가지 말고 지다 검색해. 알겠죠? 그래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구별해. 알겠죠? 그래야지 어휘력이 는다. 자, 서술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언매 손 들어봐요. 서술어 자릿수가 뭐예요? 그게 서술어 자릿수야?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이 뭐예요? 그래, 차라리 저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죠?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의 개수야. 이거야? 자, 화작은 저 새끼 갑자기 왜 엄매 얘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서술 자릿수는 너네 중학교 때도 배워요. 알겠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문법, 언매 선택한 친구들 알겠지만 서술어 자릿수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어휘여도 의미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화답할 수 있잖아. 고양이가 움직였다. 바람이 나무를 움직였다.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얘 몇 자리야? 한 자리. 화석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얘 몇 자리야? 2자리죠. 똑같이 움직이던데 자릿수가 바뀌어요. 이걸 어휘에 써놓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헷갈리잖아요. 자릿수를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뜻이잖아. 자릿수가 달라지면 안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빨리 필수적 성분 개수를 세요. 선생님, 필수적 성분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필수적 성분의 의미만 비교해. 수식어 다 집어치우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 있죠? 얘네들만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걸 고르면 답이야. 아시겠죠? 야매야. 이것만 쓰려고 하지 마. 이 방법 알려줬다고. 제일 중요한 건 어휘 찾아. 알겠죠? 그 어휘의 정확한 의미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데 시험장에서 이러는 경우 있잖아.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1단계로는 자릿수 세고요. 자릿수와 똑같은 짓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필수적 성분의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걸 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 숙제는
이제 슬슬 2개씩 할까 했는데 뒤에 두 지문이 좀 유명한 지문들이네. 포포랑 유류분. 이걸 1시간 하나씩 소화하긴 아직 힘들겠지? 다음 시간에는 그냥 하나만 해봐. 포퍼만 해보세요. 포퍼만 해보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쭉 하면서 여러분들 듣는 속도가 조금 괜찮아서 대답하는 속 사실 오늘 수업 좋았거든. 오늘 대답도 잘했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온 결과가 보여서 나는 개인적으로 뿌듯한데 기특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오면 아마 1시간 혹은 조금 시간을 투자하면 끝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남게 되면 근데 포퍼 이 지문이 유명한 게 쉽지 않아.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유류분을 시간 제고 풀어본 다음 그 자리에서 내가 읽는 걸 바로 보여주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하기에도 사실 더 좋거든요. 일단 숙제 자체는 하나만 해와. 알겠죠? 이게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 너네들이 일주일에 한 지문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일주일 동안 한 지문 소화가 힘들면 일주일에 한 지문만 봐도 돼요. 내가 OT 때도 이야기했죠. 내가 1시간 동안 2지문 보냐 3지문 보냐 1지문 보냐 중요하잖아. 어차피 우리의 공부 목적은 독서야. 따라서 1시간 동안 한 지문을 보든 1시간 동안 3지문을 보든 독서를 1시간 공부했다는 건 달라지지 않아. 양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지문을 소화하는데 일주일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 뭐 한 이틀 3일 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을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추가로 독서 해야 돼. 알겠죠? 선생님 저는요 이 종로 교재 이외에는 독서를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전 오직 이걸로만 소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나한테 와서 차라리 달라고 할 자료를. 알겠죠? 뭐 따로 인강을 듣거나 혼자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배운 독서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숙제는 하나만 해보세요. 조금만. 네, 고생했습니다.